이 한국만 왜 유독 니들 왜 그래?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났니? 라는 참 불만이 많은 현재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뭐 금융 시스템도 잘 발달된 한국이기도 하지만 공매도도 잘 발달돼 있죠. 근데 이제 뭐 한국산 제품들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 이거 사실 한국 내수 쪽보다는 또 해외 쪽이 또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불거질 때마다 가장 변동성이 위아래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모멘텀장, 미국 선진국은 약간 밸류에이션 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 후반대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준이 뭐 오버슈팅이라고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한 5%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인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가도 좀 불안하고 금리도 불안하고 또 FOMC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도 불안하고,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는 좀 약간 빅테크들의 또 실적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연달아 따발총 나올 건데, 과연 이들의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 컨센보다 높게 나올 건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을 건지,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시점에서 실적밖에 믿을 게 없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오늘 제 특별 영상처럼 오늘 좀 나름 구성을 인트로를 좀 깔고 있죠. 두 번째 지푸라기 잡는 시점이 바로 아마 이거 유튜브에도 아마 뒤져봐도 이 소재, 이 컨텐츠로 아마 영상이 형성된 거는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한국은 뭐니 해도 수출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과연 지푸라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여제를 잔뜩 매가지고 단단한 줄이 될 수 있을런지는 제 옆에 아마 처음 보시죠? 정여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말을 초반에 좀 길게 했죠? 아닙니다. 너무 수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근데 제가 이게 지푸라기를 잡는 시점, 즉 요게 아직 시장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9월 수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사실 주가에 반응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제 반응 왔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소실되었던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요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되겠구나, 이제 반도체 수출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지어졌던 게 이번 9월 수출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바로 또 오픈했네요. 제가 이제 선물 보따리를 좀 얘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바로 오픈이 됐는데, 정영경 연구원님이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근데 하기 전에 잠깐 좀 먼저 좀 얘기를 잠깐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아마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 컨텐츠들이 지금 내 계좌가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구간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 있게 이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주말에 전 증권사에 대한 투자 전략 레포트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 한번 연말에는 지금 레벨보다는 좀 위에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다 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들어있는 그 코멘트가 방금 정여경 연구 얘기했던 수출 데이터 값인데, 먼저 투자자분들이 요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글로벌 증시에서 약간 상관관계라든지 좀 약간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게 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국 수출을 따로 이제 별명으로 부르는 게 바로 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부릅니다. 요거 한번 자료 보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서두에 이제 인트로, 이제 스토리로 이제 풀어드리려고 가져온 데이터인데, 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저희 한국 데이터, 경제 데이터 중에 뭘 보냐? 딱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거예요? 네. 한국은 소비도 아니고요, 뭐 투자도 아니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온리 수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한국 수출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달 1일 아침에 9시에 뭐 설이든 3.1절이든 뭐 추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9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수출한 데이터가 이제 저희 그 관세청에서 산업무역 그 통상자원부에서 이제 10월 1일 날 이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다 발표를 해줘요. 반도체가 얼만큼 팔렸다, 자동차가 얼만큼 팔렸다, 기계가 얼만큼 팔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바로 1일 만에 데이터를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제조업 상품을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수출의 반 이상이 반도체를 차지하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IT, 난 IT 할 것 없이 다양한 제조업 상품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보고 싶을 때 저희 한국 수출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국에서 뭐가 많이 팔렸냐 그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지금 글로벌 제조업이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빨리 발표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 한국 수출 데이터입니다. 네,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터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쵸. 그런데 적어도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현금 보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진짜 고민이 뭐냐면 야, 좋아. 시장이 만약에 튈 때 뭘 살지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힌트를,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힌트를 좀 여기서 얻었으면 좋겠고, 이 다음 장표를 보면 아마 어떤 좀 세부적인 항목에서 좀 개선점이 좀 보일랑 말랑 하는지를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어가죠. 네, 저희 한국에서 아까도 이제 제가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한국 증시에서도요 코스피랑 가장 밀접한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지표가 뭐냐라고 해봤을 때 이 한국의 일평균 수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이제 한국 전체 헤드라인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찐 펀더멘탈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전체 월간 수출액을 조업일수록 나눈 것을 저희가 바로 일평균 수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추석 같은 경우가 껴있으면 이제 전체 수출액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좀 낮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일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이제 진짜 하루에 얼만큼 팔리냐 우리 물건이 이제 그거를 말해주는 요 정말 가장 그 찐 펀더멘털 지표가 바로 이 일평균 수출액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맨 마지막 데이터가 하늘로 거의 스카이라케팅 하듯이 솟아 있습니다. 거의 1년 안에 최고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가장 기여를 지금 많이 한 게 바로 요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지난 8월 말부터 이번 9월 한 달 동안 쭉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번 9월에는 피해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번에 일평균 수출액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외국인 동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섹터를 이렇게 까보면 한 외국인들이 한 3일 동안 한 3달 동안 8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인 섹터가 바로 반도체였기 때문에 여기 그림만 보셔도 차트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뭐 크게 최근에 변동성에서 약간 배제된 듯한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좀 우세합니다. 좀 하이닉스가 좀 우세하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직 7만 전자를 돌파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수급을 보면 보이시죠? 여기 외국인의 불구순 매년 뭐 4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들인데 이거네요. 결국에는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 그다음에 낸드도 좀 마찬가지고. 재고가 좀 궁금하긴 해. 이따 재고는 좀 여쭤볼 거고요. 과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수출 데이터가 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실적 가능성까지도 이제 3, 4분기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어서
이게 수출 데이터 값과 실적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한번 이렇게 짜맞춰 보면 너무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계속 보면서 진행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린 건데, 요 지금 전체 한국 헤드라인 수출 이제 연한 파란색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점선이 저희 그 찐 펀더멘탈을 말하는 일평균 수출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이 감소, 마이너스 흐름을 이제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9월 수출이 지난 1년 동안의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수출이 이제 플러스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목점에 저희가 서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9월에 워낙 이 한국 수출이 좀 가속화되는 속도가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빨랐던 속도로 이제 올라온 그 궤도에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그리고 11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해서 이제 4분기 한국 4분기 수출 기준으로는 저희가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데이터 값이 어느 지역으로 좀 수출 데이터 나간 건지를 좀 알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뒤에 아마 차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보통은 가장 많이 최대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네. 그 중국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무리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번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반응이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 뭐 정보통신기기 이런 걸 사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뭐 가방이나 의류 이런 소비재를 많이 사왔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이 반사수혜를 받았던 것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부터 그 중국의 소비가 소비재로부터 뭐 가방이나 의류 이런 걸로부터 이제 IT 기기나 가구, 가전 이제 이런 데로 조금 이렇게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향으로 중국의 그 반도체 IT 기기 소비가 잘 되는 영향으로 아마 이번 9월부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중국향 반도체 수출이 좀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YOY 저 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긴 조금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야, 2020년, 2021년 저 데이터 값은 가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한 2022, 3년 그 중간값. 그렇죠. 저 정도만 와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혹시 저 향후에 저 데이터를, 도표를 만약에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번 연도 수출과 내년 수출에 대해서 저희의 관심이 가장 많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추정을 해본 결과 일단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내년에는 한 플러스 4% 정도는 증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눈높이에 못 미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가 9% 하락을 했고 이제 감소를 했고 내년 4% 성장이면 이번 연도 소실된 부분을 아무래도 다 메이크업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을 제공해주는 뭐 이제 트렌드포스나 이런 데서 이제 추정치를 보면 사실 지금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을 이렇게 큰 폭 상향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서버 수요가 확 들어오면서 아까 들어 올려졌던 그 공격적인 사이클보다는 한 2013년 사이클을 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지금 저희가 보다시피 이렇게 죽지 않고 끝까지 미국 소비가 좀 강하게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IT 그 핸드폰, 스마트폰 교체 주기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비가 좀 붙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이 4% 이상의 성장도 가능은 하겠다. 그래서 이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16년 말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서버 수요가 터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2016년 말에 2017년에 대한 그 한국 수출을 한 플러스 5% 정도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서버 수요가 붙어버리면서 2017년에 10%대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완전 그렇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는 없겠지만 보수적으로만 봐도 뭔가 신규 아이템이 없어도 한 내년에 4, 5% 정도의 성장은 좀 가능하겠다. 그런데 개선세는 1, 2분기에 가장 크고요. 이제 3, 4분기에는 조금 플랫하실 수는 있다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의 경기 전망은 한 내년 한 1분기서부터의 좀 반등은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의 궤적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달러 인덱스 값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올라가죠, 금 올라가죠, 뭐 유가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가미가 된 부분이 있지만 금리 올라가죠. 그럼 보통 달러도 강세로 이어지는 게 그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러 인덱스 값은 뭔가 제어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해보면 방금 정여경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을 힌트를 좀 잡아보자면, 유럽 경기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중국 쪽 바닥 이제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대륙 간의 어떤 그런 경제 올라오는 속도, 미국이 이제 완전 최고의 어떤 경기에 자신감을 뿜뿜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년은 물음표를 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좋아질까? 완전 고용? 내년은 그렇게 될까? 질적인 고용 개선이 계속 이어질까? 뭐 물가는 잡을 수 있겠죠. 물가가 잡으면서 뭐 소득 증가도 좀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상쇄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올해보다 과연 더 짱짱한 그런 경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좀 우리 수출 데이터, 최근에 이제 미국 쪽과 중국 쪽의 수출 데이터가 보면은 미국 쪽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는 되게 좋은데, 네. 중국이란 이게 간극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중국은 떨어지고, 네. 미국은 올라오는 그래프 하나 있죠.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한번 좀 말씀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 한국의 전통적으로 가장 최대 수출국은 아시는 대로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랑 외교 관계가 또 좋으면 이제 이게 경제로 타격을 오는 이유가 바로 한국의 가장 최대 그 고객인 거죠, 중국이. 그런데 요 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중국의 비중은 27%에서 지금 거의 18%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4%, 요 정도의 차지에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17%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예. 이 최대 저희의 수출 대상국이 네. 미국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왔던, 그동안 많이 수입했던, 뭐 오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류, 뭐 아니면 뭐 태양광, 이런 제품들을 이제 더 이상 중국산 거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우리 수출 데이터에서 나왔던 게 이 철강 제품이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철강 인프라 투자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요. 오히려 중국 거는 쓰지 않고 또 중국은 요즘에 이제 그 과잉 공급 때문에 그 생산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딜 걸 갖다 쓰냐? 한국 포스코 걸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 미국에는 가장 많이 팔았던 제품들이 전기차, 2차 전지 딱 이렇게 가전 요 정도로만 정해져 있었는데요. 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사가던 거를 한국에서부터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 신냉전 시대에 어떤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수출 물량을 조금 더 늘렸던 이제 그런 그 분기점으로 작용한 게 이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해외 생산을 위한 이제 그 현지 법인이나 생산 공장들을 많이 지어놨었잖아요. 지난 네. 20년 동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자들도 볼 때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불확실성이 더 큰 노출이 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생산 시설을 접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약해지는 구간이 이제 이번 이 코로나를 계기로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잠깐 이제 중간 결론 한번 낼까요? 자, 우리 반도체 얘기 나눠봤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K테크, K전자, 삼성전자 이 어떻게 물론 뭐 섹터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네. 요 값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만약에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 아까도 이제 재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분모를 출하로 삼고 재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재고가 얼만큼 쌓여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재고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저희가 고점을 통과했죠.
그러네요. 그렇죠. 1월, 3월에 고점을 통과해서 지금 이제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한 130 정도로, 140 정도로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고가 많다 했던 얘기를 1, 2분기 때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재고가 정말 많이 쌓여 있다가요. 이번 3분기부터 이제 중국의 IT 소비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고 그 공급 축소 효과가 좀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둘 다 공급을 축소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재고 데이터가, 재고율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수준을 좀 통과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40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9월 수출이 잘 나간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9월 달에는 저 출하 데이터가 잘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저 재고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재고 쌓였던 게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디램의 고정 가격, 스팟 가격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어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견인해서 한국 수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4분기부터는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미중 간의 그 첨예한 대립 관계 속에서 한국에게 그래도 중국한테 조금은 유효할게. 뭐 요런 약간 부분적인 완화되는 그런 품목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좀 트일 건데. 네. 뭐 어쨌든 출하분의 재고. 네. 그 값은 아마 뭐 재고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자값이 커지니까 부담 140 그 이상 갈 텐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적용해 보면 조금 분모값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데이터 값들은 또 여기 말고 어느 산업에서 목격을 하셨을까요? 네, 요 장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이제 그 마이너스 폭을 이제 10%까지 축소한 건, 40%에서 10%까지 축소한 건 정말 큰 이제 성장인데, 다른 이제 그 제품들을 보시면 이번에 정유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0%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7% 한 자리까지 축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일회성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이제 요 정유에 대한 재고를 좀 확보를 하겠다. 이런 수요 때문에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금액이랑 증가율 자체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요인일 수 있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요 일반 기계입니다. 보시면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6개월 이상 플러스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계 같은 경우는 한국 수출에서 한 4위 품목으로서 이제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데요. 일반 기계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그런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영토 안에 공장을 짓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면, 그 회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제 한국의 그 뭐 운반하역 기계 아니면 산업 기계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걸 잘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기업들은 한국 제품을 이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가장 그 매력적인 품목인데요. 원래 일반 기계는 이것도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굴삭기나 막 그 땅 파는 이런 기계들을 가장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기계 섹터에서도 늘 그 중국 굴삭기 얘기를 하셨던 게 바로 그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일반 기계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투자의 힘이 중국에서는 줄어들고 미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공장 투자가 되면서 기계들을 많이 팔기 시작했고요. 요즘에 이제 주가 좋은 것들 보시면 이제 전력 기계 같은 게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는 그 미국에서 전력 기계나 이런 산업 기계가 잘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도 그 침체를 이제 벗어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비가 안 좋았던 경우 에도 저희가 일반 기계는 유럽으로 계속 플러스 증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유럽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먼저 그 공장을 세팅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의 철강 제품, 그다음 정유 화학 제품, 일반 기계 이런 시클리컬 품목들이 먼저 이제 그 유유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수출 품목을 보시면 IT와 non IT,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만 있으면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 기계나 철강
철강 제품이 이제 이번에 돌아서는, 원래 한 6개월 정도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던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네, 이 디스플레이가 좋은 품목이라고 말씀드리셨던 게 한 5, 6년 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중국으로 디스플레이를 많이 내보냈었는데 그게 한 3년 동안 이제 한한령 이후에 많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 중국에서 이런 IT 소비가 이제 되면서 무선 통신과 디스플레이 같은 제품들이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시는 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온다고 해도 이전 고점을 다시 탈환하지는 못했죠. 그쵸.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택 가격이 고점을 경신했어요. 이번 연도부터 2023년 들어와서 미국 그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가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이자율에도 이자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뭐 냉장고 아니면 뭐 그런 그 가전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가는 모습이 한 근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제품들을 보셨을 때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품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우승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할인을 안 해주네. 아니 좀 싸야 좀 살 텐데. 자, 저 그 몇 개 낙폭과대 기계 업종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사실은 여름 때까지 주가ውን 보면요 놀라울 정도였어요. 네, 이런 모습. 빠지고 있는 모습들. 밥캣 볼까요? 밥캣도 마찬가지. 7월까지 기계업종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지금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HD 현대건설기계도 한번 보죠. 역시 좋았어요. 7월까지 아주 핫했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아까 그 장표에서 조금 약간 아리송했던 게 이 녀석입니다. 현대차. 자동차 데이터를 아까 봤을 때는 8월 대비해서 9월은 좀 꺾이는 모습.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 피크아웃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 그래프 먼저 봐주시면 안 그래도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동차가 우리의 23년 수출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거의 80% 이제 증가율을 찍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다만 그때는 반도체가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아웃퍼폼했던 걸 반도체의 어떤 부진이 가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상반기 내내 반도체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수출의 하방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금액도 그렇고요. 그다음 증가율도 그렇고 7월 이후에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기저효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저희가 한참 그 반도체 공급망 이슈 그것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이 얘기를 아마 21년 내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난이 좀 해소가 됐던 게 22년 7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8월부터 이제 그 자동차의 그 수출액이 막 올라가서 이제 23년 초에 이제 고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전년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년 전 대비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희석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3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동차의 수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섹터 그 애널리스트 분 말에 따르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 같은 경우는 지지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다만 이 증가율 같은 경우는 과거의 80%의 증가율은 이제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의 그 증가율에서는 좀 피크아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만 금액이나 어떤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지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동차가 미국이랑 EU 같은 그 저희의 최대 시장으로는 거의 20% 이상의 그 수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눈높이는 이제 아마 그 모멘텀 쪽에서 눈높이는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편은 저번 주 화목할 런치스탁에서 다뤘던 조수홍 연구원님과 최영강 연구원님과 윤전호 어드바이저와의 영상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섹터 하나 남았습니다. 뭐 굳이 제목을 다르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소비재 수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이제 패션 화장품 교육 담당하는 정지훈 연구원님하고 여기 정영경 연구원님하고 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레포트를 냈죠. 요 레포트를 냈는데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레포트를 내셨는데 바로 이제 화장품, 패션, 의류 이쪽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실까? 요거 아예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차라리. 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데이터인데요. 네. 아무래도 2023년에 이제 저희가 반도체가 플러스 전환을 앞두고 있다 얘기하긴 했지만 워낙 부진이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IT 수출 같은 경우는 23년에 급격하게 이제 위축된 것이 맞고요. 그래서 반대로 돋보였던 게 바로 소비재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수출을 보고 있긴 하지만 예. 소비재 수출을 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소비재를 뭐 자동차나 아니면 화장품, 의류 이제 이런 거를 다 합치더라도 지금 소비재가 나가는 품목이 지금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소비재를 보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 여기서 그 그림 2번 보여주시면요. 이번에 티핑 포인트로 나왔던 게 바로 그림 2번에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거기 보시면 네, 여기서 소비재 수출이 이번 23년도 들어와서 자본재 수출 비중을 상회합니다. 이것은 25년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요 부분? 네. 요게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늘 당연히 중간재와 자본재가 많지.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 팔고요. 중간재로 팔고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계 아니면 일반 기계를 자본재로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화장품이나 농수산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는 이번 23년부터는 소비재의 약진이 매우 빠른데 이제는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수출이 변화될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런 콜라보 자료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관련 기업은 뭐 코스맥스, 뭐 한세실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뭐 차트만 한번 볼게요. 최근 오늘 한세실업은 얘는 뭐 최근에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 대비했을 때 상당히 뭐 잘 버텼던 모습이고요. 네. 코스맥스 하나만 더 볼게요. 얘도 뭐 물론 뭐 최근에 뭐 빠진 거는 있었지만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요 소비 쪽에서 혹시 뭐 더 보여주실 자료 하나 더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이제 그래프 봐주시면 네, 오른쪽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화장품과 식품 쪽에서 보시면 아예 요 금액 자체가 2016년에 이제 저희 2017년에 한한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타격을 별로 보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소비재들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목에 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보고서에서 세 가지로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소비재 기업들은 내수에 더 이 포커스를 많이 뒀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인들한테 맞는 화장품도 만들고 뭐 식품을 만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1년, 28년에 합계 출산율이 0.8명.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인구가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소비에서는 모멘텀이 작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우리의 눈을 한국 내수에서 뿐만 아니라 요 수출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아마 가장 그 긴급하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어떤 그런 한계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눈을 이제 외국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품 기업들도 이제 공장을 한국에 지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미국에 짓고 아세안에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눈을 소비재가 내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로 돌리고 있다. 이제 요게 보고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수출을 도와주는 게 하나가 바로 요 한류입니다. 저희가 KDI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넷플릭스 뭐 요런 컨텐츠 수출이 $100가 되면 소비재 수출이 $250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류의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컨텐츠를 보고 나도 저 화장품, 나도 저 의류 이런 그렇죠. 그 소비재들을 사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류 열풍이 불면 불수록 요 소비재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소비재 수출이 좀 잘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켓이 미국과 아세안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소비가 쉽게 식지 않고 있어요. 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가로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도 큰 타는 그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성장이 되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공급망이 많이 개편되는 이제 보고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동안 농업 인력이었던 그런 아세안 마켓들의 사람들이 이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되면서 중산층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한국의 소비재를 좀 사려고 하는 의도가 크겠다, 의향이 커지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 한국의 화장품과 의류 수출 같은 경우를 좀 구조적 성장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오늘 다 듣다 보니까 약간 소프라노 톤이세요. 제가요? 제가 약간 바리톤, 저음, 약간 높은 음과 낮은 저음에 좀 들으실 때 좀 거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컨텐츠인데 뭐니 해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상당히 단기에 많이 빠졌던 모습들이죠. 여지 항상 한국 시장의 바텀업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미국에서 해줬더니 이제 다시 또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가 와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3월에 이 주가 변동성 빅스 지표 있지 않습니까? 26까지 갔던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힘들었었죠. 지금 21.7이에요. 이제 악재에 무뎌질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주식은 어느 정도 감날 수준 정도만 좀 잘 지켜주시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좀 하는 것이 어떨까. 금리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대 매매 최근에 뭐 많이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진짜 바닥의 시그널을 확인한 뒤에 뭔가 다시 한번 액티비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악재 속에 좀 실적이라든지 이 수출 데이터라는 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늘 컨텐츠를 시작했는데 내용 듣다 보니까 약간의 좀 희망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 순간에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오늘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장도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텐션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첫 번째 방송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한국 우리 수출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 보시면 또 이제 정말 찐 바닥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실적이 정말 받침되는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동을 트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컨텐츠는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